예, 그러면은 아까 먹으려고 하던 먹기 위해서 요리하려고 하던 육개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육개장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에 보니까 고기도 있고, 이거 고사리네. 고사리, 호박, 이거 호박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더라. 박이야, 박. 그 다음에 토란이가 이거는 토란이고, 이건 대파다, 그죠? 요것이 보니까 어때? 그냥 뽑아다 갖다 놨잖아, 밭에서. 그렇죠? 고기도 그냥 썰어가 덩어리로 갖다 놨잖아. 이게 바로 자료라는 거야, 자료. 얘는 손 하나도 안 대잖아. 그냥 뽑아온 거야. 그러니까, 감청을 해가지고 해독도 안 된 서류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한글로 안 된 영문으로 된 자료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이 상태야. 이걸 이제 다 다듬으면은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깔끔하게, 요거는 뭐야? 목적이 뭐야? 육개장을 만들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육개장을 안 하고 다른 걸 만들었다면 요 모습이 안 되겠지. 라면 끓이면 총총 썰어야 될 거 아니야, 대파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게 첩보야. 목적에 맞지 않다면 저 첩보 안 돼. 자료에 불과한 거야.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거야. 쫙 깨끗하게. 이 육개장용으로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첩보가 되는 거야. 목적 없으면은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첩보들을 모아가지고 뭘 한다? 양념을 해. 양념이란 뭐냐면은, 과거 자료, 과거 정보, 이런 과거 정보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을 추가를 넣어보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 온 첩보하고 과거 자료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양념을 넣으니까 제대로 된 육개장이 나온다. 맛도 제대로 나온다. 순수한 이 재료들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밋밋하죠. 싱겁고 고소한 맛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참기름도 넣고 간장도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내. 이 양념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해 놓으면 제대로 된 육개장이 나온다. 이 육개장 만드는 방법만 기억해도 자료 첩보, 정보는 싹 기억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육개장은 그야말로 이 사람이 특정하게 이제 먹기 위해서, 그죠?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온 지식이라는 거예요. 정보,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통상 영어로 말하면 프로덕트인데 우리 군사 용어나 어디에서는 이 생산물 자체를 산출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군사 시절에 그 정보를 미국에서 도입할 때 프로덕트를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게 없어갖고 생산물이라 이래 부른 거야. 그게 아직까지 이제 써먹고 있다. 여기는 이 사람도 번역을 많이 해봤지만은 굉장히 힘듭니다. 번역이라는 게. 번역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한국말을 몰라서 번역이 어려운 거야. 영어는 괜찮아. 영어로 이해하면 쉬운데 그걸 한글로 옮기려면 마땅한 한글이 없어.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굉장히 새로운 창조 학문이에요. 자, 정보.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보의 요건,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적합성. 이거 이제 적합성이라고 영어로는 relevance,인데 다른 책에는 또 이래 적실성이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다 적어놨어요. 우리 교재에도 표시해놨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나는 또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돼. 적합성, 객관성, 적시성, 정확성, 완전성인데 사실은 이 자체도 실제로 다른 미국 학자들이 볼 때는 안 맞아. 또 틀려요.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우리 교재 밑에 보면 중간에 나와 있죠. 정보 요건 관련 표현이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렇게 완전성이나 이런 거는 이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용어들이야, 요거는. 그 다음에 요 객관성은 어디 가든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또 안 써. 이거는 당연이에요, 당연. 그래서 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적합성, 적시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대충 알고, 적합성은 뭐냐면은 정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야. 관계없는 거 만들면 안 되죠. 그렇게 적합한 걸 만들어주는 거고, 누가 봐도 맞는 거고, 객관성, 이렇게, 만든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정보의 효용. 정보라는 것이 뭔가 어디에 쓸만해야 되겠죠? 쓸만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뭐냐? 형태. 상대방이, 정보 사용자가 쓰고 보기 쉬운 거, 그 사람에 따라서 양식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정보 생산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리핑용 PPT로 생산도 할 수 있고, 그지? 그냥 요약지로 생산할 수 있고, 정상적인 문서로 생산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런 걸 봐가면서 또 지금 현재 문서의 성격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그 다음 시간, 제때 갖다 줘. 여기 보면 사후 약 방문을 죽고 나서 약 갖다 주면 뭐 하냐 말이에요. 필요 없다. 죽기 전에 약 갖다 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때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접근 효용.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공부는 책은 여러분들이 읽는 거야. 내가 책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접근 효용은 다가갈 수 있어야 정보가 필요하지. 딱 막아놓고 내가 보지 못하면 그 정보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렇죠? 내가 가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주면 되나? 그럼 다 비밀이 누설돼 버리죠. 그러니까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대에는 상급을 주고 어떤 부대에는 비밀, 2급 비밀로 주고 이렇게 딱 골라가면서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소용.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더라도, 데이터 마이닝을 하더라도 많은 정보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은 진짜 내가 필요한 걸 뽑아낼 수 있는 반면에 정보도 조그만 데서 데이터 마이닝은 뭐야? 잡히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큰 실수를 했다. 교재를, 옛날 교재를 갖고 있는 분은 요걸 보시면 돼. 구교재 12페이지다. 국가정보. 이제 정보 봤죠? 무슨 정보라는 게 뭔지, 인텔리전스가 뭔지, 인포메이션이 뭔지를 봤어. 그럼 우리는 이제 내셔널 인텔리전스죠. 내셔널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가정보라. 자, 국가정보에 대해서는 뭐야? 여기도 있고 뒤에 보면 또 있다. 이게 또 에러가 났어요. 4, 5, 6, 7, 8, 9, 10. 컴퓨터를 두 개를 쓰다 보니까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숫자가 바뀌어버려요. 자동으로. 어제는 내가 분명히 내 컴퓨터에서는 다 맞았는데 저 컴퓨터에 또 집어넣으니까 숫자가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 거는 버전이 너무 높아서 그래. 이 수준이 낮아 좀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10명이 말하는 국가정보라는 정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다 틀린다 이거야. 다 틀린다기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10명을 갖다 모아놨지만은 또 다른 분들은
이 사람들이 정의한 내용을 다르게 정의한 내용을 그걸 또 갖다 집어넣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구 걸 외워놔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 말은 누가 했느냐라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야, 보니까 뭐 에이브람 슬스키가 했는지, 리첼슨이 했는지, 로엔탈이 했는지, 클라우제비치가 했는지 특성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 과정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탁탁 찍어 줄 거예요. 뭘 알면은 요 단어 몇 두세 개만 알면은, 아, 이건 슬스키야, 요 로엔탈이야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읽어가지고 익숙해지기만 해. 교재에 그 용어에만 익숙해지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 자, 국가 정보의 필요성 하나만 이야기해요. 국가 정보 하나만. 국가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가 전략적 기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전략적 기습. 전략적 기습이라면 우리가 이제 전략적 기습도 있고 전술적 기습도 있어요. 있는데 전략적 기습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가지고 쿵 뒤통수를 치는 거라거든. 이걸 이제 어떤 교재에는 또 스트래티직 서프라이즈인데, 이 서프라이즈가 기습이에요. 이걸 어떤 책에서는 충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놨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거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충격 안 써. 우리는 군에서는 전략적 기습이라고 그래요. 서프라이즈. 이거는 이제 택티컬 서프라이즈겠지. 그러니까 국가 정보가 왜 필요하냐? 이걸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전략적 기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6.25 때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략적 기습이야. 옛날에 1990년도가 91년도가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쿠웨이트가 다 먹혀버렸잖아요. 이라크한테. 그런 게 바로 전략적 기습이라는 거예요. 차마 네가 나를 치겠냐고 태평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해요. 그걸 막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 코로나 있잖아. 코로나가 중국에 뭐 생긴 거는 좀 알았지만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칠 줄은 몰란 거야.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이 기습이라는 게, 전략적 기습이라는 게 꼭 군사적인 기습만이 아니야.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산유국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유 수출 안 해. 딱 잘라버렸다. 큰일 났죠. 그게 바로 기습 당한 거야. 또 그런 거로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은, 자, 저 나라에서 말이야 앞으로 석유 수출 안 한단다. 지금부터 우리 석유 사용을 줄이자 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미리 알면은. 근데 갑자기 해놓으면 다 서고 났는데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바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기습이다.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 이런 국가 정보를 가지고 정책도 수립하고 그 정책을 또 집행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국가 정보라는. 깜깜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데 그 정부, 해당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면 어떻게 돼?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정보의 특징, 비밀, 한목적성, 전방위적 성격, 비밀. 거의 다 정보, 우리 국가정보기구나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이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거의 다 비밀이라고 보시면 돼.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 항상 뭐다?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전략적 기습이라는 것 자체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야만 있는 것, 국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정치 요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이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분류. 요 분류는 옛날 책은 요 31쪽을 보시고, 자, 사용 목적, 사용 주체. 자, 요건 잘 보세요. 요것도 있고 뭐가 있냐면은 사용 수준이라는 게 또 있어. 사용 주체, 요거는 뭐냐면 사용자 수준이고, 요거는 뭐냐면 사용 수준이야. 이 부분은 거의 많은 교재에서 없어. 실제 다루는 교재는 두세 개밖에 안 돼. 두세 개 교재밖에 안 돼. 요걸 다루는 거. 요건 뭐냐면, 로엔탈 박사라고 로엔탈 씨가 쓴 책이 있어. From Secret to Polic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어. 이게 아니다. 이거는 그다. 켄터. 시몬 켄터 씨가 쓴 책이 있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야, 요게. 그래서 이건 많은 교재에서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최신 교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는 거야. 자, 사용자 수준이면은 국가정보기구와 정보와 이렇게 부문정보기구가 있죠. 부문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정보라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 같은 이런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쓰는 거고, 부문과 정보는 각 장관실 있죠. 각 부처에서 쓰는 게. 그러니까 수준이 틀리죠. 저 사용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은 위에 정책과 안보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정보를 생산하면은 정책용이 될 것이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생산하면은 안보 정보가 되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분하고. 분석 형태. 요거는 자, 분석 형태로 말하는 책도 있고 시계열적으로 구분하는 책도 있다. 두 가지로 나와 있다. 그거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계열적이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본 정보는 과거요, 현행 정보는 현재요, 판단 정보는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상 지역은 뭐 국내, 해외이죠. 그다음 수집 방법. 사람을 통해서 수집하면은 인간 정보가 되고, 드론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통신을 통해서 수집하면 기술 정보가 되고, 인터넷이라든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보면은 공개 출처 정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집 방법에 따라서 요 수집 방법은 우리가 요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출처라 그래서 출처. sources, 출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거를. 출처에 따라서 출처가 사람, 그 다음 기술, 장비죠. 그 다음에 공개 출처, 미디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정보 요소. 요소는 뭐냐? 우리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기술, 재정, 의학상, 이것도 다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 그죠? 일단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슐스키, 리첼슨이라는 학자가 한 분류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정보 수준. 요거는 전략 정보, 전술 정보. 근데 요거는 이 전략 정보와 그 전술 정보는 본래 우리 군사적인 분야에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 정보학이 나오면서 뭐냐? 국가에도 전략이 있고 국가도 전술이 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라 할 것 같으면 통상 장관 이상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국가 전략으로 보고, 그 밑에 실무자들이 쓰는 것은 전술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다 요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군사정보에서 내용으로 주로 다룹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국가정보학에서만 전략정보, 전술정보를 하지 우리 군에서는 전략정보, 작전정보, 전술정보 이렇게 좀 있으면 또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참고로 아시면 되고, 요거는 뭐냐, 사용수준 장기, 중기, 단기라고 해놨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은 장기는 주로 누가 써야 돼? 우리 장관급 이상이 있잖아요. 정책 결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장기적인 서류들이잖아요. 그죠? 큰 것만, 덩치 큰 것만 보잖아. 그 다음에 중기는 그 밑에 사람들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요 장기가 20년이라 하면은 중기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고, 단기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야. 5년 이내 이런 것들이 단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군에 보면 중기계획 수립하는 거 봤죠? 중기계획 들어봤을 거야. 그거 다 5년이잖아. 그죠? 그 이상은 다 이제 장기로 보는 거야.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사용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한다. 한 몇 년 전에는 이 이야기를 안 했어. 사용 수준은 우리가 안 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활동과 국가안보. 자, 국가정보활동 뭐냐? 국가정보활동 누가 하나? 국가정보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시어먼 켄터라는 분이 정보란 지식이고 조직이고 활동이라 그랬어. 옛날에는 이건 많이 나왔어.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왔어. 시어먼 켄터는 정보를 뭐라 그랬냐? 아닌 것은 이렇게 지식, 조직, 활동인데 뭐 감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넣고 이 답이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정보 활동이잖아. 국가 정보 활동. 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정보 활동을 해가지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이게 바로 국가 정보 활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보 활동을 보면은 주로 정보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것도 교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교재는 정보 활동이라고만 써놓고 어떤 교재들은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방첩 활동, 비밀 공작 해가지고 4대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4대라고 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몇 대고 필요 없이 할 때는 요걸 묶어가지고 요걸 하나의 정보 활동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정보 활동, 방첩 활동, 비밀 공작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국가 정보에서 핵심들이야 이게. 요것들이 정보 활동의 핵심이야 이게. 영역이 우리 정보기구가 하는 어떤 업무의 영역을 말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국가 정보 활동이 필요한 이유 뭐 거의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뭐 안보, 정책, 국제 경쟁력, 그 다음에 활동 영역, 바로 요거야. 활동 영역 요거야. 요걸 이야기하는 거야. 또 기본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죠. 자, 19쪽에 보면은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제일 먼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잖아. 전략적 기습을 회피해야 된다. 그죠? 그거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전문성을 제어한다. 이거는 이 정보기관의 필요성은 일반 우리 다른 교재에서는 잘 없어요. 이게 안 써놨어요. 이건 내가 뭐 어디서 갖고 왔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마크 로엔탈, Intelligence from Secret to Policy. 이게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이야기하자면은 이 국가정보학이라는 자체가 우리 학자들이 한 내용만 탁 시험 문제 나오면 되는데 그걸 응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응용해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갖다 넣는 거야.
정보기관이 왜 필요하느냐? 아까 전략적 기습이 중요하다죠. 그다음 장기적 전문성은 뭐냐면은 정보기구에 근무하는 우리 사람들 자체가 오랫동안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잖아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리를 옮겨간단 말이야. 부서를. 근데 이 정보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만 일을 한다. 수집하는 사람들은 수집만, 분석하는 사람들은 분석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야?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 환경 진단, 정책 수립하려면 사전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정책 수립하는데도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책 과정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비밀성을 유지한다. 정보는 정보 수집하는 그 자체도 비밀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수집 안 합니다. 자, 우리가 비밀 공작 활동이라는 거 있어. 그 다음에 비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비밀 공작 활동은 결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려요. 나와. 뭐야? 알자와이리가 죽었잖아. 그 언론에 공개를 하고 대통령도 그걸 이야기해 버렸잖아. 브리핑 해 버렸잖아. 근데 본래는 누가 시켰는지 나라가 시켰는지 몰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야. 이것도 비밀 공작은 결과는 노출이 되지만은 배후는 본래 노출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태는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만큼은 공개적으로 암살을 하고 밝혀버리는 거야. 아예 뭐라고 그래?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 결재했다 이렇게 해버려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본래 배후를 노출 안 시킨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게 해주는 거야. 왜?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데 이 비밀 첩보 수집 활동만큼은 아무것도 몰라. 모든 게 비밀이야. 수집이고 생산된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 안보 환경의 변화.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바뀌죠. 우리 이제 주로 국가정보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요걸 기점으로 198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 이렇게 구분하네요. 그러니까 이때 뭐야?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시기죠, 요게. 1990년도에 러시아가 깨꼬닥했죠. 그러면서 동구권에 뭐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의 뭐 독재자들이 집에 가고 뭐 많이 했잖아요. 그 시절이래요, 요게. 요걸 기준으로 냉전과 탈냉전.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대결을 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는 쭉 아무도 없다. 다국이다. 다국적이다, 여기는.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도 없다, 여기는. 이 시절이 딱 구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학을 하면서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안합니다. 자, 보자. 국가안보는 경제력, 외교력, 전투력, 투사, 정치력을 사용을 통한 국가의 생존 성능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게 뭐냐?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데서 이야기를 했다. 국가안보의 개념의 변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보면 돼. 국가안보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발전했는데
초기에는 군사 문제에 중점을 줬다. 바로 냉전 시대죠. 현대에는 비군사 또는 국가 경제 안보와 국가 사회 요구에 가치를 두는 포괄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죠? 자, 그다음 국가 안보의 종류.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나와요. 학자마다 또 다 분리를 또 구분을 또 다시 하고 있어. 차이가 나. 군사, 경제, 생태. 생태는 뭐냐면은 요걸 잘 봐야 돼. 유기체로. 그다음에 사이버. 요거는 요렇게 구분한다까지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된다 하는 거야. 유기체는 뭐요? 생명체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그죠? 생명체를 가지고. 그 다음 국가정보활동 환경의 변화. 요것도 마찬가지야. 냉전을 기준으로 한다. 요것도. 냉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냉전 종식에 따른 안보 성격. 그 다음 국제사회 새로운 행위자. 새로운 행위자 요건 뭐냐면은 NGO들 말하는 거예요. NGO. 그 다음에 또 테러리스트, 테러단체. 대표적인 테러단체가 뭐냐면은 IS죠. IS라고만 하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 그 다음에 또 뭐야?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린피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새로운 행위자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세계화 시장 국가의 등장.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WTO가 생기면서 전 세계 무역을 같이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관세도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통일시켜서 관세를 매기고 어떤 나라만 부당한 이익을, 부당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가 오고 민주화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 하도 정보기구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통제도 같이 하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의 환경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가 나온다? 국방정보가 나타나죠. 22쪽에 국방정보가 나타난다. 우리 군사용어사전에서 보면은, 이게는 전략정보, 스트래테직 인텔리전스, 작전정보,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 전술정보, 택티컬 인텔리전스, 전투정보, 컴뱃 인텔리전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기본은 요거야. 요거는 좀 더 뭐냐면은 현장 위주로 현장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일반적으로 지휘관이 당장 눈앞에서 쓰는 그런 정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전투 정보. 이거는 뭐야? 전부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전략 정보, 작전 정보. 왜 그러냐면은 요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래는 이 전략하고 전술밖에 없어서 전략은 뭐야? 머리를 가지고 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전략이거든. 큰 계획. 그러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이거야.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어떻게 할까? 야, 육군 위주로 전쟁을 시키면 너무 우리 피해가 많다. 그러니 하지 말고 아예 미사일하고 항공기만, 공군만 이용해서 전쟁을 수행하자. 이런 게 뭐냐면 전략이야. 그리고 실제 이제 몇 사단 동쪽으로, 2사단 서쪽으로 그리고 몇 사단은 대기해 하는 게 뭐냐면은 작전수라고 딱딱 배치만 시키는 거야. 그 다음 전술은 자, 우리 사단은 1년대는 1여단이라고 하죠. 저는 1여단은 왼쪽,
그렇죠? 그 대신 포위로 한다. 사단은 포위 작전을 한다. 뭐 이런 게 전술이야. 전술. 그러니까 본래는 없었는데 이게 하나 딱 생긴 거야. 없었어. 이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전략정보하고 전술정보밖에 없었어. 근데 요게 생기는 바람에 정보라는 게 생긴 거야. 차이도 많이 나지만은 우선 이렇게 대충 요 정도만 보시면 돼. 일단 작전술이라는 게 생긴 게 가지고 작전 정보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전투 정보라는 거는 전투 현장에서 저 지휘관이 저 지금 지형 뒤에 적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교량이 우리 전차가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아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투 정보에 당장 현장에서 써먹는 것들이. 근데 이 자체를 또 이제 다른 교재들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 자체를 전부 다 전투 정보로 보는 사람들, 전투 정보로 요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사실은 정보를 구분할 때는 요것까지만 정상적으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쓰면 다른 별개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군사 용어집에는 요거 3개밖에 안 나온다. 전투 정보는 완전히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은 전략정보는 뭐다? 국가 정책, 안전보장 관련 정보, 그러니까 각 정보기관이 이제 큰 틀에서 작성하는 거다. 이 정도만 보면 돼. 그 다음에는 뭐냐? 당장 목전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장기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그래서 출처는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비밀로 하는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있어. 비밀도 있고 비밀이 아닌 것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공개 출처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비밀 자료도 간혹 얻게 된다. 근데 비밀로 된 전략 정보는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 출처를 통해서 얻는 자료들은 다 공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크게 봤다. 멀리 바라보는 거는 전략 정보다. 그다음에 눈앞에 있는 거를 보는 거는 뭐야? 전술 정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전략 정보의 구성 요소. 이 전략 정보의 구성 요소는 아까 뭐가 나왔어요? 정보의 분류에서 셔먼 켄트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라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게 요게 구성 요소가 뭐냐? 베스트 맵스죠. 우리 요거 기본 정보는 마찬가지하고 같아. 기본 정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 정보의 구성 요소를 베스트 맵스라고 한다. 베스트 맵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본래 베스트는 뭐야? 최고의 맵인 지도잖아. 그죠? 맵은 지도. 최고의 지도라는 뜻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스트 맵스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으로. B, 바이올로지, 바이오그래피, E, 그죠? S, T, M, A, P, S. 요거 다 묶고 놓으면 베스트 맵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딱 아시면 된다. 전략 정보의 구성 요소는 베스트 맵스구나.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에 전술 정보. 그런데 왜 선생님 작전 정보는 안 하십니까? 작전 정보는 해놓으면은 국가정보학에서는 작전 정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낼 수도 없어. 다른 교재에 있으면 모르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는 군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문제를 내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근데 다른 일반 대학교 학자들은 모른다, 이게. 작전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과거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냈어 또. 스냅샷이라는 거는. 전술 정보는 뭐야? 바로 내 눈앞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아까 뭐랬어요? tactical surprise.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스냅샷. 세부적인 현실.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이다. 근데 아까는 전략 정보는 장기적이라 했는데 요거는 뭐야? 단기적이죠. 자, 그 다음에 전술 정보도 요소가 있다. 전투 서열 정보, 그 다음에 군사 능력 정보, 이렇게. 자, 이번엔 전투 서열은 보니까 OB라 그랬죠. 맥주 이름 아닙니다. Order of Battle, 전투 서열. 그러니까 전투 서열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이제 구성, 배치, 병력이라는 것은 부대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 보병, 포병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보병, 포병 뭐 병과로도 구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로도 될 수도 있고 그 규모나 편제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의 지상군 전투 서열 같으면 책이 이만큼 두껍대. 맞죠? 요즘 더 두꺼워졌나? 이만큼. 내 있을 때 이만큼 했는데 요즘은 이만큼 두꺼워졌다. 그만큼 부대가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게 구성이라는 거야. 뭐 부대가 뭐 사단에 1개 사단은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단들이나 부대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위치가. 평양에는 뭐 있고 뭐 원산에는 뭐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병력.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인원수는 몇 명이나 들어있느냐? 이런 게 바로 전투 서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 능력 정보. 자, 군사 능력 정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군사력 정보라는 게 또 있다. 군사력과 군사 있는데 자 앞에 봐요. 여기 보면은 군사력 정보 있죠. 군사력 정보는 전략 정보야. 군사력 정보. 이거는 큰 나라 전체가 뭐다? 우리 군은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게 바로 군사력이야. 그리고 각 군에는 병력이 얼마나 되고 우리나라 전체에 비행기는 몇 대고 함정은 몇 척이고 전차는 몇 대고 이런 거를 뭉텅거려서 말하는 게 군사력 정보야. 그래서 이건 전략 정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군사 능력 정보에서는 이렇게 구조 아주 일개 우리 사단은 군단은 몇 개 3개 사단으로 돼 있고 그 3개 사단은 또 이 3개 여단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밑에 하급 부대들을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전비태세 레드니스라는 말을 쓰죠. 레드니스 하면 하여튼 준비태세야. 지금 당장 이 부대를 끌고 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게 바로 그게 전비태세라는 거예요. 우리 국방부에 뭐가 있어요? 전비태세 검열단이라는 게 있었잖아. 지금 이름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전군을 다니면서 갑작스럽게 비상소집해 그 부대를 해당 부대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전방에 가 전투 배치 붙여와. 탁 스톱하지 가서 탁 눌러가지고 하는 걸 봐. 하면서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그 다음에 준비를 뭐 해가지고 가는지 다 확인한다고. 가서 또 현장에 가서 네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가지고 온 장비는 제대로 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왔는지 안 갔는지 또 확인한다. 이게 바로 전투태세 검열이라는 거예요. 저거 하면 오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혼이 다 빠져버려. 얼마나 사람 괴롭히는지. 특히 직책이 높이 있는 사람들. 아주 이거 우리나라 아마 전비태세 검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서운지 몰라. 조금 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야 골치 아파도 원래 또 전비태세 검열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 그 꼴찌하면은 또 평가를 잘못 받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교육을 이걸 했어. 근데 평가 잘못 받아 점수가 낮지. 그럼 또 온다 또. 머리 아프다. 그 다음에 현대화. 자, 장비가 얼마나 현대화되냐. 우리나라 지금 말이야. K9. 그쵸? K9. 그 다음에 우리 항공기 막 폴란드로 수출하잖아. 40조? 어마무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북한이 현대화됐으면 그런 장비에 현대화가 되어 있으면 북한 거 사가겠지. 근데 우리가 훨씬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스라엘 강대국보다도 우리나라 걸 더 선호한다는 거. 우리 자주포 K9 자주포 같다면 기가 차요. 여러분들이 잘못 나는 또 포병이었잖아. 나는 그런 좋은 자주포는 못 써봤어. 전부 다 구닥다리만 써봤지. 현대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장비가 현대화란 뭐야?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가겠죠. 얼마나 빨리 쏘고 얼마나 빨리 도망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 지금 105mm 포 옛날에 6.25 때 쓰던 대포도 자주화 시켜가지고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엄청 좋아졌더라고 보니까. 자동 계산이야. 그 다음 작전 지속 능력. 이 부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식량과 탄약과 연료와 모든 장비들을 고려했을 때 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작전 지속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전술 정보에서도 군사 능력 정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뭐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